소아 폐호흡기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소아 질환에 대한 몇 가지 경험적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신생아는 선천적인 면역력이 있어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보통 6개월이 지나야 첫 감기를 앓게 된다. 태열은 땅을 밟고 서면 낫는다. 아토피는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 낫는 경우가 많고 심해도 사춘기를 넘기지 않는다. 등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6개월도 안 된 소아가 감기나 비염을 앓는 경우가 자주 있고 성장할수록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건성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초기에 장내 미생물총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신의 면역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내 미생물총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계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폐 또한 약해지게 되고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폐가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소아 폐호흡기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전신의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아에게 특히 위험한 폐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위험한 질환은 폐렴입니다. 폐의 상부에서 발생하는 질환인 감기, 비염과 달리 폐렴은 폐의 하부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폐의 하부까지 감염되었다는 건 적군이 방어선을 뚫고 본진을 공격한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 뚫린 방어선은 보강을 한다 해도 여전히 취약한 부분으로 남습니다. 3세 이전에 폐렴을 자주 앓았던 소아는 성장을 해도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콧물과 가래가 많이 나오는 아이라면 폐가 약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콧물과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폐가 약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몸속의 노폐물이나 염증 물질을 잘 배출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가 막혀 있는데 콧물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거나 목에 가래가 낀 느낌은 있는데 가래가 나오지 않는다면 노폐물이나 염증 물질이 잘 배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폐가 약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폐가 약해졌다는 것은 폐가 건조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체중으로 소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소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중이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 우리 몸의 병원체를 막아내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에너지와 세포들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소아의 발달 과정에서 제때 잘 넘어야 하는 체중의 허들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생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체중 10kg을 넘겨야 합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20%에서 3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고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도 열악하기 때문에 태어나 1년을 버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년을 잘 버티면 돌잔치를 크게 열어주었는데요. 이 무렵의 체중이 10kg 정도이며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비로소 안정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영아 사망률이 0.24% 정도로 낮아졌으며 위생 상태와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어 생후 1년에 10kg에 도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통 생후 5년에서 6년 사이에 체중 20kg을 넘겨야 합니다. 소아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소속된 집단의 크기가 단계적으로 커질수록 인간관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뇌 기능도 단계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인데 공감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5세에서 6세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뇌 활동을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체중이 바로 20kg입니다. 이 시기에 20kg을 잘 넘기지 못하면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능과 공감 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통 12세 전후에는 체중 40kg을 넘겨야 합니다. 12세가 되면 육체적으로 모든 장기의 기능이 비로소 완비되어 생식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자아가 강해지며 주도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사춘기, 반항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20kg의 허들을 잘 넘긴 소아는 40kg의 허들도 무난하게 잘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3가지 허들 중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소아의 발달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관문이 되는 체중은
5세에서 6세 사이에 넘어야 하는 20kg입니다. 이때 20kg을 넘기기 위해서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 장내 미생물총이 3세 정도에는 완성되어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총의 발달이 지연되면 외부의 유해물질이나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고 노폐물의 배출을 돕는 진액의 생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심한 비염이나 아토피를 앓는 소아 환자 중에는 20kg의 허들을 제때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저체중일 경우에 폐와 호흡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위장이 약한 아이들은 저체중인 경우가 많은데요. 위장의 기능이 약하면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진액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액이 부족해지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가 바로 폐입니다. 진액이 부족해지면 폐가 건조해지기 쉽고, 폐가 건조해지면 외부의 유해 물질이나 병원체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각종 폐호흡기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근래에 소아의 장내 미생물총 발당이 어려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장내 미생물총은 장 내부에서 인체와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장에 미생물이 없다가 태어나서 여러 환경을 겪으면서 점점 미생물총이 만들어지고, 보통 3세 정도 되면 장내 미생물총이 완성됩니다. 단, 출산 과정이나 성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총의 발달에도 개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래 소아의 장내 미생물총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분만이 줄었습니다.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장내의 미생물들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산모 질이나 장에서 온 미생물들은 아직 위산이 분비되지 않는 신생아의 위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장으로 내려가 정착하게 되며 향후 발달하게 될 장내 미생물총의 종자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왕절개 비율이 60%를 넘고 자연분만을 하더라도 미리 관장을 하기 때문에 산모의 장내 미생물들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모유 수유가 줄었습니다. 산모 모유에는 장내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산모의 면역세포가 장내 유익한 미생물들을 산모 유선으로 운반하고 이 미생물들이 모유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분만을 하면 자연스럽게 모유 수유로 이어지게 되는데, 근래 자연분만이 줄어들면서 모유 수유도 줄어들게 되었으며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유익한 미생물들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항생제의 오남용이 많아졌습니다. 아이의 장내 미생물총 형성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항생제의 오남용입니다. 항생제는 여러 감염증을 치료하여 영유아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연약한 장내 미생물총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항생제 오남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항생제는 감기를 치료할 수 없으며 감기는 아이가 충분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이는 보통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첫 감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감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면역 기능의 발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항생제가 면역 기능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항생제 오남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기에 항생제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항생제는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장내 미생물총에 타격을 줘서 장기적으로는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소아의 폐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감기는 극복하고 독감은 피한다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열제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아이의 면역 기능을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감기에 걸리면 보통 열이 나는데 체온이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가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의 활성도는 떨어지게 되고, 반면에 체내의 면역 기능은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염 초기에 열이 나는 것은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열제로 억지로 열을 내린다면 면역 기능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감염이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면역계는 외부 병원체에 대해 전투력을 증강시켜 싸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 면역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다만 감기에 있어서 정상적인 발열의 온도를 38.5도에서 39.5도 사이로 보는데, 만약 이 이상으로 열이 오르거나 아이가 처지는 느낌이 들면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 이전의 아이에게는 투여하기 편하고 효과가 빠른 좌약식 해열제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비염, 축농증, 중이염 등의 질병에 사용되는 항생제도 소화의 장내 미생물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항생제 복용 후에 복통 설사가 발생하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쓰지 않고 소화의 폐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폐는 위장과 더불어 외부와 물질을 교환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면역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폐의 기능을 강화하면 소화의 폐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항생제의 오남용으로부터 장내 미생물종의 손상을 막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액 보충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염증이나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폐의 진액이 부족해지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반복되고 폐 기능과 면역 기능이 함께 약화됩니다.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부족한 진액을 보충하여 노폐물을 제거하는 폐청소를 소화의 폐호흡기 질환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폐청소물로 폐를 촉촉하고 시원한 상태로 만들어 스스로 병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 소화에게도 적합합니다. 근래 비염으로 내원한 환자가 비염을 불치병이라고 자조적으로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비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서너 살 때부터 10년 넘게 알아온 만성 비염도 폐청소를 통해 원만하게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화에게 폐청소를 적용해야 할까요? 소화가 폐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감기를 자주 앓는 경우입니다. 특히 폐의 진액이 부족하면 열 감기를 자주 앓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장 열을 낮추는 치료보다는 폐를 촉촉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잦은 감기가 비염, 축농증, 중이염 등으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비염은 코, 축농증은 부비동, 중이염은 귀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염증성 질환인데요. 감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면역력 저하나 알레르기 체질과 같은 내부 요인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코, 인후, 기관지가 모두 폐의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폐 기능이 약해지면 이런 만성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폐 청소를 통해 폐 기능과 면역 기능이 회복되면 이런 질환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가 쉽게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상기도 감염인 감기가 하기도 감염인 폐렴으로 쉽게 넘어간다는 것은 폐의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폐의 상부에서 하부로 병이 진행되지 않게 막아야 할 방어선이 쉽게 뚫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신의 진액이 점차 고갈되는 노년기에는 폐 또한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감기가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소화의 경우는 다릅니다. 소화의 폐렴은 마땅히 촉촉하고 건강해야 할 소화의 폐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가 깨끗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지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폐는 호흡을 주관하고 위장에서 생성된 진액을 온 몸으로 퍼뜨려 목과 기관지, 편도까지 촉촉하게 적셔주는 기관입니다. 특히 편도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가 밀집해 있는 면역계의 전초기지인데요. 흔히 목젖 양옆에 있는 구개편도만 떠올리지만 인두편도, 이관편도, 설편도까지 4종류의 편도가 입과 코를 통해 들어오는 병원체와 각종 유해물질을 막아내는 방어선을 이룹니다. 진액이 충분하고 폐가 깨끗할 때는 편도의 면역 기능도 활발하게 작용해 염증과 질환으로부터 몸을 스스로 지킵니다. 소화의 폐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겨울철에 공기가 차갑고 건조해지는데 난방까지 하게 되면 실내 습도가 거의 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와 목이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최소한 20% 정도는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습기는 수분의 입자가 작은 자연기화식이나 가열식을 권해드립니다. 소화뿐 아니라 성인의 건강에도 체중이 중요하다고요. 인간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수, 바로 체중입니다. 성인의 건강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체중은 40kg입니다. 인간은 12세 전후로 40kg을 넘기면 그 체중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갱년기 이후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암과 같은 소모성 질환을 앓는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원래 위장이 약했던 사람이 또다시 위장의 손상을 받은 경우 등에서는 체중이 40kg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 즉 전기가 고갈되어 어떤 치료로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45kg 정도로 떨어지면 더 이상 체중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폐기종, 기흉, 비결핵 항상균 감염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저체중으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체중을 관리하셔야 합니다.